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I 기술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여기에 관한 기술 동향 보고서와 시장 전망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 곳곳에 정말 많이 스며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거,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죠. 특히 뭐 데이터 센터부터 스마트폰까지 AI를 구현하는 반도체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반도체들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장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보통 CPU, GPU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AI 반도체, 이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 질문이신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특화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는요, 그 범용 계산 장치인 CPU랑은 좀 다르게 인공지능 연산, 특히 그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촥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대규모 병렬 연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 병렬 연산이요? 네, AI 모델 학습시키거나 추론할 때 이런 병렬 처리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는 단순히 계산 속도만 막 빠른 게 아니라 그 에너지 효율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렇군요. 효율성까지. 네, 종류를 좀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가장 익숙하실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네, GPU는 많이 들어봤죠? 게임할 때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원래는 이름 그대로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태어난 건데 이게 수천 개의 코어로 동시에 계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능력이 AI 모델 학습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뭐랄까 AICD의 필수품이 된 거죠. 엔비디아의 A100E나 H100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엔비디아 칩들이 GPU 기반이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NPU라고 하는 겁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우리말로는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AI 모델의 추론 과정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추론이라면 학습된 걸 사용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나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할 때, 그때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처럼 실시간 반응이 중요하고 또 전력 소모를 줄여야 하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에 많이 탑재가 됩니다. 뭐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칩 안에 NPU, 이런 게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아하, 스마트폰 안에도 이런 게 들어가는군요. 네, 많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TPU라는 게 있습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건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인데요. 구글의 AI 개발 도구인 텐서플로우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특정 AI 연산, 그러니까 텐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가속하는 데 최적화된 칩입니다. 뭐 구글이 자기네 서비스에 필요한 AI 연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만든 맞춤형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정리해보면 GPU는 대규모 병렬 처리 능력으로 주로 AI 학습에 강점을 보이고 NPU는 저전력으로 빠른 추론에 유리하고 TPU는 구글 생태계 안에서 특정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 칩들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딱 맞는 전용 칩들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초기 데이터 센터의 AI 작업은 대부분 범용 GPU가 떠맡았다고 봐야죠. 특히 엔비디아가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개발자들이 GPU를 AI 연구에 쉽게 쓸 수 있도록 생태리를 딱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 쿠다 생태계가 중요했군요. 네, 이게 엔비디아 독주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됐죠. 그런데 AI 연산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GPU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이 2015년에 TPU를 딱 내놓으면서 판도를 좀 바꾸기 시작해요. 2015년이면 꽤 전이네요. 그렇죠. TPU는 AI 학습과 추론에 완전히 맞춰 설계된 ASIC,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인데요.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이걸 와트당 성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대화하는 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TPU 칩을 막 엮어서 TPU 팟이라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이걸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거대 모델 훈련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최근에 공개된 6세대 TPU 트릴리엄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칩 하나당 성능이 4.7배나 향상됐다고 하니까 와, 그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4.7배요. 와, 정말 엄청난 기술 도약이네요. 네. 그런데 자료 보니까 DPU라는 것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이건 TPU하고는 또 다른 건가 보죠? 아, 네. DPU,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AI 연산 자체보다는 데이터 센터의 그 운영 효율성, 이걸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 효율성이요. 네. 대규모 AI 시스템을 돌리려면 AI 연산도 중요하지만 그 수많은 서버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킹, 또 보안 처리, 데이터 저장 관리, 이런 기반 작업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이런 작업들도 서버의 주 CPU가 상당 부분을 처리했는데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CPU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DPU가 바로 이런 네트워킹, 보안, 스토리지 관련 작업들을 CPU나 GPU 대신에 전담해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CPU랑 GPU는 자기 본연의 계산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시스템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뭐 엔비디아의 블루필드나 AWS의 나이트로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Boostic DPU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칩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AI 연산을 직접 하는 GPU나 TPU 같은 가속기 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가속기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옆에서 데이터 이동이나 보안 같은 기반 작업을 착착 도와주는 DPU의 역할도 정말 필수적이군요. 네, 그렇죠.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만큼이나 지휘자나 무대 스태프 역할도 중요한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용 AI 칩 성능은 단순히 칩 하나만 딱 봐서는 알 수 없고 시스템 전체의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 요소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바로 칩의 구조인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 하는 메모리, 마지막으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는 전력 효율, 이 세 가지입니다. 아키텍처, 메모리, 전력 효율. 네. 먼저 아키텍처 측면에서는요, 그 AI 연산의 핵심이 되는 행렬 곱셈 같은 계산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수천, 수만 개씩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관건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있는 텐서 코어나 구글 TPU의 매트릭스 유닛 같은 전용 연산 엔진을 그냥 수없이 집어넣어서 병렬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DPU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CPU 코어랑 고속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딱 결합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 자체를 높이는 구조를 갖고요. 구조부터가 다르군요. 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메모리 기술입니다. 특히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요즘 뉴스에서 제일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네, 맞아요. HBM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들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HBM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각 층을 아주 미세한 구멍, TSV라는 기술로 직접 연결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아, 위로 쌓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메모리랑 AI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즉 대역폭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데이터 통로가 넓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AI 모델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연산 속도만 빨라서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데이터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면 프로세서는 그냥 놀고 있어야 하니까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HBM이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게다가 칩을 위로 쌓으니까 기판 위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데이터 이동 거리도 짧아지니까 전력 효율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네요. 네, 이 HBM 기술도 계속 진화해서 HBM, HBM2, HBM2E를 거쳐서 현재 HBM3 그리고 최신 HBM3E까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AWS, 인텔, 거의 모든 주요 AI 칩 개발사들이 최신 제품에 이 HBM을 정말 경쟁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예를 들면 최신 AI 가속기들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HBM을 탑재하고 초당 수테라바이트의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HBM3 4기를 탑재한 GPU 환경에서 거대 언어 모델인 라마3 70B 있잖아요. 이건 1초에 35번이나 로딩할 수 있었다는 시연 결과도 있었어요. 이게 HBM의 위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1초에 35번이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전력 효율성입니다. AI 칩 하나가 보통 수백 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칩이 수천,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네, 전기료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과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게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칩 제조사들은 가능한 가장 미세한 최첨단 공정, 예를 들면 TSMC 4나노나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같은 걸 적용하고요. 또 전력 소모를 줄이는 회로 설계를 도입하고 칩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리하는 기술들, 예를 들어 하나의 GPU를 여러 개로 나눠 쓰는 엔비디아의 MIG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계산을 건너뛰는 희소성 연산 기술 같은 걸 총동원해서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의 집약체네요. 단순히 연산 속도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지, HBM, 또 전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전력 효율까지 다 고려한 정말 종합적인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경쟁이죠. 시장 성장세도 엄청나다고 하던데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시장 성장 속도가 정말 가빠릅니다. 자료들을 보면 연평균 한 18%씩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에 약 92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불과 3년 뒤에는 1965억 달러, 거의 2배 이상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3년 만에 2배요? 와. 네.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 학습시키는 용도의 고성능 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같은 우리 주변 기기에서 AI 추론을 수행하는 엣지 AI 칩 수요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엣지 AI도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경쟁 구도를 보면 2023년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약 65% 정도 점유율로 아주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인텔이 주로 인수한 하바나랩스의 가우디 칩을 기반으로 한 22% 정도, 그리고 AMD가 한 11% 정도로 추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강하네요. 65%면. 네, 하지만 이 판도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각 기업들의 최신 전략이나 움직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뭘까요? 단순 스펙 나열보다는 각자 어떤 전략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각 기업들의 전략적 차이를 보면 경쟁 구도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H100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를 준비 중이죠. 이건 두 개의 큰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치플렛 구조랑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로 성능 한계를 더 돌파하려는 전략이에요. 치플렛 구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예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 이걸로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CPU랑 GPU를 결합한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플랫폼 전략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AMD는 엔비디아의 약간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메모리 용량하고 대역폭에 집중하는데요. 최신 MI300 시리즈, MI300X나 곧 나올 MI325X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보다 훨씬 많은 HBM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 메모리 용량으로 승부하는군요. 네, 거대 모델 학습의 메모리 용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를 딱 겨냥한 거죠. 또 엔비디아의 쿠다가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거랑 달리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RCM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조하면서 사용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GPU를 묶는 인피니티 패브릭 기술도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개방형 생태계로 맞서는 거군요. 네. 인텔은 전통적인 CPU 강자지만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가우디 시리즈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가우디3 같은 최신 칩은 꽤 경쟁력 있는 성능하고 가격을 내세우면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애저 데이터 센터 전용 DPU를 개발하는 것처럼 특정 큰 고객이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같이 쓰고 있고요. 인텔은 가격과 협력이군요. 네. 구글이나 아마존 AWS 같은 고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또 좀 다른 길을 갑니다.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칩도 엄청나게 많이 사지만 동시에 자기들 서비스랑 인프라에 딱 맞는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은 TPU, AWS는 트레이니움이랑 인페렌시아. 아, 자체 칩 개발. 네, 이걸 외부 판매보다는 자기들 내부 효율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차별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죠. 자체 개발한 DPU, 구글 내부용이나 AWS 나이트로 같은 거 활용도 아주 적극적이고요. 자기들한테 최적화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주로 엔비디아나 AMD 칩을 대규모로 구매해서 자체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큰손 고객들이죠. 동시에 MS는 자체 DPU, 애저 부스트 개발에도 나섰고 메타는 특정 칩 개발보다는 AI 모델 자체나 플랫폼 최적화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각자의 강점과 시장 상황에 딱 맞춰서 다양한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네요. 진짜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런 정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뭔가요? 아까 HBM 얘기 잠깐 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없으면 이 생태계 자체가 안 돌아갈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직접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지만 AI 반도체 성능과 생산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시 이 분야군요. 네, 메모리, 특히 아까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던 HBM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면서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SK하이닉스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고 양산했고요. 현재까지 나온 모든 세대의 HBM을 다 개발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와, 모든 세대를 다요. 대단하네요. 네, 최근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 높은 12단 적층 HBM3E 36기가 제품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 HBM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면서 SK하이닉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8단 HBM3E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더 높은 성능의 12단 HBM3E 제품 양산도 지금 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두 회사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이 두 한국 기업이 없으면 사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최신 AI 칩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HBM 공급망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삼성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거든요. 아, 3나노 GAA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GAA 구조가 기존 방식인 핀팻보다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에서 전력 소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5나노 대비 전력을 45%나 절감하고 성능은 23% 향상시켰다고 하니까요. 이게 고성능과 저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AI 칩 생산에 아주 유리한 기술인 거죠. 성능과 전력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한국 기업들이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그런 플레이어는 아닐지라도 AI 칩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초고성능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또 그 칩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장 진보된 생산 기술, 즉 첨단 파운드리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심장이자 엔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네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AI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AI 반도체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AI 반도체의 영향력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들, 또 복잡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속도랑 높은 연산 능력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엣지 AI 반도체의 중요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엣지단에서의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현재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한 뉴로모픽 칩 같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칩이요? 뇌를 모방한다고요? 네. 뉴로모픽 칩은 기존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훨씬 적은 전력으로 패턴 인식이나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같은 특정 작업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희는 AI 반도체라는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GPU, NPU, TPU 같은 다양한 칩들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GPU 시대를 넘어 TPU, DPU 같은 전용 칩으로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성능의 핵심인 HBM 메모리와 전력 효율의 중요성,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그 치열한 시장 경쟁 구도와 각 기업의 전략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정말 두루 살펴봤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AI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 그 기반이 되는 이 반도체 기술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급변하는 기술 중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 칩 성능 경쟁은 정말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성능 칩들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막대한 열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 네.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AI 반도체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단순히 성능을 막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될 겁니다. 기술 혁신이 성능 향상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아가게 될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셈이군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미래와 또 그 이면의 과제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총찰력 있는 설명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